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과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7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량 살상 무기 WMD 비확산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채택 이후 국제사회에서 핵실험 금지라는 강력한 규범이 만들어지고 유지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한 나라만이 이 규범을 어겼다면서 북한 핵실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In the 25 years since its adoption, the treaty has created and sustained a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so powerful that less than 1 dozen tests have been conducted since adoption, and only one country has violated it this millennium. 이어진 이사국 발언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이 지난 1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We call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 urge the country to resume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call on North Korea to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핵실험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는 현재 관례로 확립됐다면서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강행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CTBT를 지지하고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핵무기 보유 국가의 핵실험 유예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In line with the goals of the CTB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observe its zero-yield nuclear explosive testing moratorium, and we call on all states possessing nuclear weapons to declare or reiterate such a moratorium. 한편 중국의 장쥔 유엔 주재 대사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대한 편의적 접근 또는 이중 기준 적용에 반대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잠수함 지원 계획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지난 1996년 9월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핵 역량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서명 비준해야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지난주 조약 발효 증진을 위한 회의를 열고 최종 선언문을 통해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체코, 노르웨이 등이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등 일부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벤자민 모얼링 제네바 주재 미국 대사는 27일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 일반 토의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 미얀마,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타인 메르히 스미스 노르웨이 대사는 북한 내 표현의 자유 등 언론 자유 제한을 비판하면서 노르웨이는 이 같은 개인 감시와 통제, 온 오프라인상의 표현 검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카니와 켄 일본 대사는 회의 첫날인 24일 북한 정권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희생자 가족들이 고령인 만큼 문제 해결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했고 호주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과 시리아, 예멘, 에티오피아의 인권 침해와 유린,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체코 대사는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된 버질 그리피스 씨가 북한으로 향하기 전인 지난 2018년 한국 서울시장의 협조를 구하려 한 정황이 미국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그리피스 씨는 유죄를 인정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26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 나타난 2018년 버질 그리피스 씨와 그의 회사 측 이더리움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정부 등 한국과 관련된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피스 씨는 2018년 8월 17일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의 이더리움 화폐망 노드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다른 메시지에서 한국이 스스로 북한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일이라며 만약 그들이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심지어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리피스 씨는 24일 한국은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더리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은 또 이메일을 통해 서울시 측과 협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대화 과정에서 서울의 이더리움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과 북한의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언급됐다면서 100% 확정된 제안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 등은 2018년 한국과 북한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정부 등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이듬해인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해 같은 해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국무부로부터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하자 무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암호화폐가 북한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피스 씨는 27일 약 1년 10개월 만에 법적 공방을 끝내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제긴급권한법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8일을 최종 선고 공판일로 발표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앞으로 최종 형량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에서 제출한 센테싱 메모랜덤을 각각 리뷰하고 1월 18일 선고 당일날 검찰 측과 피고 측에 질문이 있는 사항을 각각 물어본 다음에 최종으로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리피스 씨의 위법 행위가 매우 명확하다며 상황에 따라 최대 형량인 20년이 선고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인간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법을 확대하고 이행을 강화할 때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매년 9월 28일을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로 지정하고 자유로운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북한 지도부가 청년들의 정보 접근과 사상 통제 강화법을 논의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유엔이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기념하는 날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청년 교양보장법 채택을 논의하는 상황이 역설적이라며 북한 지도부는 무엇이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상황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청년 교양보장법 채택 등을 토의한다고 보도했으며 대북 소식통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주민들의 정보 접근과 생각, 옷차림까지 단속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 이어 청년들의 사고를 강압적으로 개조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안전과 진정한 평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27일 한국 내 민간연구단체인
사단법인 NK워치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여해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 지도자의 눈치를 보고 침묵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근 북한의 인권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유엔에 가입한 북한은 유엔이 비준한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선언, 국제 인권규약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에릭 허스케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서울사무소 인권관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책임규명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만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특별재판소 설립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돼 약 1000일 동안 억류 중이었던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씨가 최근 석방돼 지난 25일 캐나다에 도착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들의 석방 문제에 관해 논의했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4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캐나다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한저우 부회장의 석방을 요청했으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장기간 중국에 억류돼 있던 캐나다인 2명의 석방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멍 부회장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가택연금이 해제돼 전 세계편으로 25일 중국 선전공항에 도착했고 캐나다인 2명도 석방돼 25일 캐나다에 도착했으며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이들의 석방 문제를 협상한 것은 아니며 단지 두 정상이 해당 인물들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스페이버 씨는 중국 단둥에 거주하면서 지난 2013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하는 등 북한과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8월 스페이버 씨에 대해 왜곡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 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